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주제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날뛰는 동서를 참교육해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 나이까지 살면서 누구랑 싸움 한 번 안 하고 무난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제 친구들은 저에게 화라고는 없는 순하디 순한 사람이라고 해요. 평소에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화내는 것도 한 번 본 적 없다고요. 제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라고 왜 화가 없겠어요. 저도 욱하고 화날 때도 있지만 애써 좋게 좋게 생각하고 참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비교적 화를 안 내는 데에는 저 나름대로 비결이 있기는 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구셔서 남들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저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도 참고 넘어가는 게 저는 더 편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끼는 만화책을 빌려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수업 시간에 읽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만화책을 선생님께 뺏기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수업 시간이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가 만화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생님께서는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친구가 제 거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오히려 저까지 불려가 혼났습니다. 학생이라는 것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이딴 만화책이나 돌려봐? 너희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버릇 고쳐줄게.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교실로 돌아가서 공부나 해. 그리고 너희 둘 다 벌로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야. 그 만화책은 제가 너무 아끼던 만화책이었어요. 2주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배상은 몰라도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본인 때문에 만화책을 뺏겼는데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짜증나. 저 선생 너무 짜증나지 않냐? 만화책 뺏어갔으면 됐지. 왜 화장실 청소까지 하래? 그나마 우리 둘이 같이 해서 다행이다. 나 혼자 했으면 더 짜증났을 거야. 선생님께 뺏긴 제 만화책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다고 짜증만 냈어요. 그러면서 저와 둘이 같이 벌 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만화책을 학교에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본 건 친구인데 왜 저까지 같이 혼인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께 가서 나는 못하겠다고 따질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신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본 건 그 친구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만화책은 수정이 네 거 맞잖아. 그랬으면 같이 놓아서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툴툴거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친구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와라. 그래, 친구가 힘들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못 써.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두 분 다 차분하고 점잖으세요.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니시다 봉사단체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연애를 하고 결혼하셨어요. 제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팔순이 다 된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시면서 사이좋게 지내십니다.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주변을 많이 의식하기도 하세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이 커지거나 소란스러워지는 걸 싫어하셨어요. 작은 일만 생겨도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나니까요. 상당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이 생기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좋게 좋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왜 참아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다니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부모님을 닮아가며 참고 넘어가는 게 몸에 배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괜한 구설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어려서부터 성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금방 적응했어요. 언제나 내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누구와도 잘 어울렸죠. 그런데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지냈던 제가 최근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들과의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저는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결혼할 사람은 형제도 좀 있고 식구가 북적거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 밑에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조카까지 둘이나 있더라고요.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결혼과 동시에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조카가 둘이나 생긴다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꼭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시댁 식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의 동생이면 저에게도 동생이고 같은 며느리면 자매지간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동생도 동서도 저를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서 만났는데 그날 딱 느꼈어요. 시동생과 동서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형수는 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애도 낳아 키우려면 돈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다 보니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직장도 그만두고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 전 산정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워낙 자국이 약한 데다가 갑상선에도 작은 문제가 있어서 먼저 휴식을 취하며 몸을 만들어놔야 임신 준비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괜한 이야기 늘어놓으면 괜히 걱정들 하실 것 같아 그냥 잠깐 직장을 좀 쉬고 있다고 말한 것뿐인데 시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의를 지키고 속마음을 감추는 저희 친정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형수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조금 쉬기로 한 것뿐이야. 네가 신경 쓸 문제 아니야.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동생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형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몰라서 그래. 살아봐라. 혼자 벌어서 가장 노릇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맞아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대기업 다니는데도 애 둘 키우니까 매달 허덕인다니까요. 아직 애가 없다고 해도 아주버님 월급이 빤한데 앞으로 어찌 쉬려고 그래요? 근데 형님도 참 형님이네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그만두라고 해도 그렇지 그걸 바로 그만둬요? 요즘 남편들이 일하는 아내 좋아해요. 아무리 결혼을 빨리 했어도 그렇지 엄연히 저나 남편이 윗사람인데 동서나 시동생이나 말을 가려서 할 줄을 모르더군요.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말투가 얼마나 쌀쌀맞은지 마치 취조당하는 것 같았어요. 저랑 애들 아빠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아버님께서 신혼살림도 제대로 안아주셨는데 형님네는 신혼집부터가 아파트네요? 설마 아버님이 해주신 건 아니죠? 순간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정도로 동서의 말에 놀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아파트가 어쩌고 신혼집이 어쩌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니만 쌀쌀맞게 사람을 쏘아보더라고요. 동서가 뭘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동서 아주버님이 최근에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가게 된 거야. 아버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아무리 청약됐다고 해도 요즘 아파트값 장난 아닌데 그 큰 돈을 어디서 나셨어요? 아주버님 월급 해봐야 빤하고 형님도 직장도 안 다니시잖아요. 동서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집요하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있는 돈에 대출 좀 받았지 뭐.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갚으면서 살아야 돼. 동서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동서가 더는 묻지 않을 것 같아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럼 형님 말은 아버님 어머님이 따로 도와주신 건 정말 없다는 거죠?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어머님이 장남이라고 아주버님만 매일 싸고 도시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에이 아니야 동서. 우리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부모님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알잖아.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까지 다 우리가 알아서 한 거.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께서 워낙 돈에 야박하세요. 남편이랑 시동생이 대학을 졸업한 순간부터 모든 지원을 딱 끊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시동생이 사고를 치고 동서랑 시댁에 들어가 살 때에도 직장도 없는 두 사람한테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시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거 있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 5년 만에 분가해서 나가는데도 월세 보증금도 한 푼도 안 도와주셨다니까요. 내가 살다 저렇게 지독한 시부모님 처음 봐요. 땅도 있고 집값도 많이 오르셨으면서 어쩜 자식은 저렇게 나몰라라 하시는지 몰라요.
동서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동서가 시부모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결혼 전부터 느끼기에 시부모님이 좀 무뚝뚝하고 보수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자식을 남몰라라 하시는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뚝뚝해도 잔정이 많으세요. 반면 동서는 시부모님이 같은 아들이라도 차남인 시동생보다 장남인 저희 남편을 조금 더 챙긴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랑 시동생은 툭하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특별히 뭘 더 해주신 건 아닌가 이걸 신경 썼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시동생이랑 동서가 일찍 결혼해서 제가 결혼했을 당시 이미 동서네 첫째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서 말로는 대학 시절 동서랑 시동생이 둘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일찍 한 거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동서가 임신하는 바람에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식을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동서나 시동생이나 둘 다 명문대생이었기 때문에 양가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럴만했죠. 둘 다 한시라도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애나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니 우선 애부터 낳고 식을 올리자고 했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한 게 자랑할 일도 아닌데 뭐하러 동네방네 소문을 내냐고요. 그때 동서가 당장 결혼시켜달라고 시댁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배 나오기 전에 무조건 식 올려야 돼요. 배 불뚝 나와서 식장에 들어가기 싫다고요. 어쩌겠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남의 집 귀한 딸을 임신시켰으니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죠. 덕분에 동서랑 시동생은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하고 몇 년간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동서는 시댁에서 살았을 때도 매일같이 시집살이를 했다고 툴툴거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동서네 애들을 봐주신 덕분에 시동생이랑 동서가 둘 다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동서도 시동생도 어쨌든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애들도 키우고 취직에도 성공했으면서 혹시나 청약으로 당첨된 저희 아파트가 시아버지께서 사준 거기라도 할까봐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동서 하는 게 얄미워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힘든 거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동서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시댁에 신세지면서 어머니가 애들도 다 키워주셨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 거야. 형님이 애가 없어서 모르시나 본데 애 키우면서 공부하고 취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능력이 있어서 생활비 주시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키워주셔야죠. 동서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더군요. 시부모님이 봉도 아니고 애도 키워주고 생활비까지 줘야 한답니까? 내가 애는 없어도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애가 있어서 들은 게 있어. 일하면서도 애 봐주는 사람 없어서 동동거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동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일했잖아. 저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성격이 아닌데 동서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화가 나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가 인상을 팍 쓰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일도 안 하고 애도 없는 주제에 뭘 한다고 훈계질이야. 자기 딴에는 혼잣말이라고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동서의 말에 기가 차서 미간이 절로 구겨졌어요.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 있던 시동생이 나오다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영민 엄마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왜요? 왜 소리 지르시는 건데요? 시동생이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욱해요. 덩치도 크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별거 아닌 일에도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화도 잘 냅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순간 겁이 확 나더군요. 그게 동서가 혼잣말을 하는데 나한테 뭘 한다고 훈계질이냐고 하잖아요. 형수님, 똑똑히 들으신 거 맞아요?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형수님이야말로 어른들 안 계신다고 괜히 형님 노릇하려는 거 아니죠?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부모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시동생의 큰 목소리에 방에 계시던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놀라서 나왔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분란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게 저로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나서서 수습한 덕분에 대충 마무리되었지만 저와 동서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물론 항상 동서가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험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정도 병원에 다니며 고생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는 한껏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 물으시니 그것 또한 부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이번에도 임신 안 됐대? 시부모님이야 옛날 분이시다 보니 자연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다니는 것조차 이해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관을 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으니 불안해 하셨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가는 게 유행이라던데 너희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병원까지 다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냐? 에이, 혼전 임신이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다 여자가 어려야 가능한 거예요. 원래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거라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아기 이야기부터 하시는 시부모님도 부담스러웠지만 그 옆에서 꼭 한마디씩 보태는 동서가 더 미웠어요. 제가 아무래도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노력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40 넘은 산모들도 많대요. 아휴, 40 넘어서 낳으면 애 대학 갈 때는 엄마가 환갑인데 그걸 언제 키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제 장점이자 단점이 싫은 소리를 들어도 쉽게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아이를 갖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임신이 될 때까지 노력하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꼭 시험관에 성공할 테니 주변에서 하는 쓸데없는 소리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도 하늘이 저를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험관 시술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2년 동안 생고생고생하길래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임신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너무 좋아서 남편이나 저나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었지만 혹시나 설레발을 쳤다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저와 남편은 2달이나 꾹꾹 참고 있다가 임신 12주를 넘기고 나서야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휴, 내년까지도 안 생기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형님 말리려고 했는데 40 직전에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키워보니까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 어릴 때는 몸고생이 말이 아니었는데 좀 크니까 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님도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도대체 이게 축하한다는 말인지 엿먹으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에게는 좋은 일이니 동서 말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육아에 한창이던 때였는데 동서가 또 제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하셔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동서가 일찍 와 있더라고요. 둘째가 큰 애 넣어준다고 애 옷이랑 장난감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 먼저 키운 선배가 있으니 얼마나 좋니? 둘째가 눈이 높아서 애 물건은 다 비싸고 좋은 것만 잔뜩이라 하나같이 깨끗하고 다 새 것 같다. 동서가 제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옷이랑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아들 돌잔치에도 일이 바빠서 못 올 만큼 평소에 저나 제 아들에게 일절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 시댁까지 불러댔나 했더니만 또 사람을 앞에 두고 잘난 척을 할 심산이었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님, 민영이 내복 이거 다 시장에서 대충 사셨죠? 아기들은 피부가 약해서 내복은 무조건 오가닉 제품으로만 입혀야 한다니까요.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10만 원도 넘게 주고 산 내복이니까 당장 이거로 갈아입히세요. 괜히 싸구려 입혔다가 애 아토피라도 생기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동서는 참 이상합니다. 먼저 저한테 어디서 샀냐고 묻지도 않아 놓고는 무조건 제가 산 물건은 매일 시장에서 산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것도 듣기 싫은 말투로요. 동서, 이거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다 친구들한테 선물 받은 건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애 내복을 무슨 10만 원이나 주고 사. 그게 말이 돼? 저도 웬만하면 동서한테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곧장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 내복이 10만 원이라는 건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 친구들이 줬으면 그 취향 다 알만하죠. 친구들은 원래 다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이 장난감도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다 직구한 거라 좋은 것들이니까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쓰세요.
민영이는 좋겠다. 나같이 능력 있고 센스 있는 작은 엄마 있어서. 동서는 박스에서 연신 오시며 장난감을 꺼내면서 하나하나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저에게 일일이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자기 같은 작은 엄마 없다고 생신까지 내더군요. 물론 동서 딴에는 저를 위해서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쩐지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좋은 제품이나 옷을 애한테 사주지 못해서 동서에게 구걸이라도 하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 이후로도 줄곧 동서는 저와 제 아들을 만나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을 보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주차장에 미리 도착한 저와 동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동서가 제 옷을 보더니 입까지 가리고 실실 웃더라고요. 평소 동서를 생각했을 때 절대 좋은 얼두로 웃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절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동서는 만날 때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특출나게 집안이 좋다거나 부티가 나는 사람이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그래봤자 동서도 평범한 회사원이고 친정도 동네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동서도 어려서부터 부족한 거 없이 곱게 자란 건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의 태도에 순간 기분이 확 상해서 곧바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뭐가 웃겨서 혼자 웃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오늘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한다고 혹시 오랜만에 동대문 시장이라도 가서 쇼핑하고 오셨어요? 동대문? 내가 갑자기 동대문에 왜 갔다 와? 나 동대문 안 갔다 왔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보고 웃더니 동대문 시장이 웬 말인가 싶었죠. 어머, 근데 짝퉁이 너무 잘 만들긴 했다. 다른 사람이 입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어요. 형님,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런 건 돈 주고 사지 좀 마요. 이거 샤넬 짝퉁이에요. 제 곁으로 다가온 동서가 제가 입은 코트를 만지작거리더니 제 옷이 명품 짝퉁이랍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동서, 설마 지금 이게 짝퉁인 줄 알고 나더러 동대문 갔다 왔냐고 한 거야? 동서, 이거 짝퉁 아니야. 이거 진짜 샤넬이야.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도 동서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어요. 아우, 형님, 뭘 그렇게 정색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형님이 쪽팔리셨나 보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 앞에서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런 티나는 짝퉁 살 바에야 그냥 보세에서 깨끗한 거 사서 입는 게 형님한테 더 어울려요. 저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뒷골이 다 얼얼했습니다.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런 와중에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그대로 식당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를 만나기로 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동서가 오늘은 또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옷차림이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게 됐어요. 남편이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는 제 남편이나 아들을 보고도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제가 더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동서는 남의 집에 와서도 그 쫄싹거리는 입을 또 함부로 놀렸습니다. 역시 대단지 아파트가 좋기는 좋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라 그런지 단지 안에 공원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애들 유치원에 학교까지 너무 잘 돼 있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겠어. 둘째 너희들도 맨날 놀러만 다니지 말고 빨리 돈 좀 모아서 아파트 사. 언제까지 애 둘 데리고 그 작은 빌라에서 살 거야? 발단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보고 좋다고 한마디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대단지 아파트인 우리 집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동서네랑 비교하자 동서가 기분이 상했는지 눈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에이, 듣자하니 아주버님들도 다 대출이다던데요, 뭐. 아휴, 아주버님 혼자 벌어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어느 세월에 다 갚겠어요. 저는 아무리 가장이라도 남자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동서는 참 얄밉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굳이 말한 적도 없는 대출 이야기를 꺼내더니 마치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아파트 평수 크겠다, 애 키우기 좋겠다.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런 집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허다한데. 여보, 우리도 집 팔아서 그냥 여기로 올까?
나이 들어서 오래된 주택 살려니까 우리도 이제 힘이 붙여서 힘들잖아. 저희 집이 마음에 드셨는지 시아버지는 40년 넘게 산 집을 팔고 이사를 올 생각까지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여기 살기도 좋지만 이세박 씨는 신축이라 앞으로 오르기만 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이사 오시면 좋죠. 어떻게 제가 부동산에 알아볼까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오래되고 낡아 손 많이 가는 주택에 사시는 걸 남편이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 반기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이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동서가 시동생의 허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또 왜 저러나 싶었는데 동서가 시동생을 찌르자마자 시동생이 헛기침을 하더니만 슬쩍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내더군요. 평생 주택에서만 사시던 양반이 답답하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사시는 집 팔고 지방에 공기 좋은 데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아버지 옛날부터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 하셨잖아요. 시동생과 동서의 속이 빠댔습니다. 옛날부터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랑 집을 언제나 팔아서 본인들을 좀 도와줄까 눈치만 살피더니 이 김에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남편이 시동생의 그런 시커먼 속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사시는 주택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건데 이혼세 갑자기 시골로 가서 어떻게 살아? 형이야말로 아버지더러 이 비싼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오라고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해. 그 오래된 주택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아버지, 애들도 시골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시골에 터 잡고 사시면 애들도 농촌 체험하고 좋잖아요.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늙어서 네 자식 농촌 체험 시켜주시겠다고 농사지시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괜히 아버지 땅이랑 집 욕심내지 말고 직장생활이나 열심히 해. 형,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언제 아버지 집에 욕심냈다 그래. 아니거든? 아이고, 또 시작이다. 너희들은 장가가고 자식까지 낳았으면서도 아직도 싸우냐? 그만 좀 해. 이 자식이 자꾸만 철없는 소리 하니까 그렇죠. 내가 철이 없긴 뭐가 없냐? 형이야말로 내 앞에서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래봤자 내가 형보다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도 훨씬 높거든? 명문대 나와서 연봉만 높으면 뭐래. 매일 삽질만 하느라 돈도 못 모으고 아직도 월세 사는 주제에.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신데 그만하라고요. 뭐야 형? 지금 말 다 했어? 그만하지 못해? 이 녀석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지. 내 말 잘 들어. 나는 네 엄마 죽을 때까지 내 땅이든 집이든 너희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평소 남편은 시동생을 한심하게 생각해요. 시동생이나 동서나 둘 다 대기업을 다닌 지 꽤 오래됐으니 연봉도 높을 텐데 돈을 잘 못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남편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사는 한 집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애도 둘이나 있으면 빨리 좋은 집을 살 생각부터 해야 하는데 굳이 목동 옆에 살겠다고 비싼 월세 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랑 시동생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차도 3, 4년에 한 번씩 바꿔요. 심지어 시동생과 동서 둘 다 한 대씩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사는 방향이 다르다지만 저도 동서와 시동생이 이해되지 않기는 매한가지예요. 동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 기준에서는 동서가 좀 과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나 시부모님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지만 동서나 시동생이나 조카들까지 겉으로 걸치고 있는 것만 언뜻 보아도 돈 몇백이 우스워요. 거기다가 동서가 애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목동 바로 옆 동네에 사는데 애들 사교육비만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은근슬쩍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애들 공부시키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들 머리도 좋고 똑똑한 거요. 잘하는 걸 안 시킬 수도 없고 참 부모 마음이 속상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시동생과 달리 참 여우입니다. 시동생은 머리 굴릴지 모르고 항상 자기 성격대로 지르는데 동서는 잔머리를 잘 굴려요. 시부모님이 어느 대목에서 마음을 쓰시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 애들 한참 크는데 돈 들어갈 때 많지.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말 잘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절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요. 자식들 고생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설득해 자식들을 도와주려고 하셨죠. 그런 점을 모를 리 없는 동서가 항상 시어머니를 구워 삶아 학원비 같은 걸 도움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라 백화점에 들러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하필이면 명품관에서 동서를 딱 마주하고 만 거예요. 동서는 가방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비싸서 고민이 되는지 가방을 들었다 놨다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티를 낼 수는 없으니 먼저 동서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했어요. 제 인기척에 가방을 구경하고 있던 동서가 뒤를 돌아 저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제게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 형님, 형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혹시 저보고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형님, 여기 명품관이에요. 동서는 제가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듯 눈을 날카롭게 뜨더니 명품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고 말하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동서,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알아. 여기 백화점 명품관인 거. 나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왔거든? 싸가지 없는 동서에게 굳이 이러니 저러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의 태도가 하도 재수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설명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고개를 삐딱하게 세우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와,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여기 물건이 얼만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형님 주제에 백화점이라니 말이 돼요? 그냥 이 뒤에 남대문이나 가세요. 거기 가면 형님 수준에 딱 맞는 거 많아요.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향해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맞더군요. 동서가 저에게 진심으로 한 말이 맞았어요. 동서의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로 싸가지 없는 동서가 또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형님인 저에게 제 수준에 맞는 남대문이나 가라뇨. 저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가 차서 표정 관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허리에 손을 얹고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주문한 시어머니 가방을 포장해서 나오던 명품관 직원이 저와 동서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어머 고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수정 고객님은 저희 매장 VVIP 고객님이십니다. 이수정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평소대로 VIP룸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동서인데 애꿎은 명품관 직원이 더 놀라 허리까지 숙이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이건 직원 잘못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왜 이 실장님 잘못이에요. 잘못은 언제나 생각이 짧고 경솔한 우리 동서가 했죠. 괜찮으니까 가방 주시고 일 보세요. 저는 직원을 향해 웃어 보이고는 연신 괜찮다고 하고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를 쏘아보았어요. 이게 다 동서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동서도 당황하긴 매한가지더군요. 제가 백화점 BVIP라는 말에 놀랐는지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 실장, 이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백화점 VIP라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와중에도 동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애꿎은 명품관 직원을 붙잡고 잘못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어요. 그 모습이 참 한심했습니다. 동서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면서 귀가 어두운 거야?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나 이 백화점 BVIP 맞거든?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그 입 좀 다물어. 네, 맞습니다. 저는 백화점 VVIP가 맞아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민망해서 지금까지 동서에게 티는 안 냈지만 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예요. 동서가 아무리 본인이 대기업을 다니고 친정이 잘났다고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해도 저희 친정만은 못합니다. 평소 제가 시장을 자주 다니고 중고도 애용하지만 백화점 VVIP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 친정부모님이 부자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아실 만한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외동딸이다 보니 부족한 거라고는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저나 어머니나 평생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용히 사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보상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초, 중, 고 다닐 때도 가방이며 옷이며 신발은 항상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건 언제나 익숙했죠.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들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지인들처럼 조건 맞는 사람들과 선도 보고 소개도 많이 받았지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난 겁니다. 남편은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좋았어요. 부모님도 제가 시집을 못 갈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남편을 만나 다행이라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굳이 저에 대해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부터 동서나 시동생이 시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항상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청약으로 받았다고 했던 아파트도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대학 졸업할 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시동생이나 동서에게 하는 게 아무래도 민망해서 하지 않은 겁니다. 제 경험상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100의 반은 부러워하지만 나머지 반은 질투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긍정적인 거라는 등 저에게 돈 걱정 없어서 태평하다는 등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그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주변의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거기다가 남편 말이 만약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걸 시동생이나 동서가 알게 되면 시부모님을 더 괴롭힐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는 돈 걱정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땅이고 뭐고 지금 당장 다 넘겨달라고 조를 게 뻔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상황 이야기하지 말자.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동서랑 시동생은 자기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높다고 매일 자랑하면서도 시부모님께 돈 챙기는 꼴을 못 봤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적금이라도 타고 돈이라도 좀 생기면 조카들 핑계를 대서라도 빼서 다 쓸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저도 동서의 헛소리를 못 들어주겠습니다. 개념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동서가 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현대제약 대표이사야. 그래서 나도 현대제약 임원이고 난 동서랑 달라. 나가서 힘들게 일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고. 저는 결혼 전까지 아버지의 회사 일을 함께 돕다가 결혼한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직으로 있어요. 진작에 증여받은 주식이랑 건물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달마다 생활비가 척척 들어옵니다. 제가 부모님 재력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동서가 자꾸만 저를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동서의 무례함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형님 친정이 현대제약이라고요? 형님네 부모님 매일 봉사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동서는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제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만 하며 사는 걸 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줄 알았나 봐요. 동서가 공부만 해서 그런가? 세상을 너무 모르네. 우리 친정부모님 연세에 재력 없으면 남을 어떻게 도와. 다 재력이 있으니까 남도 도움에 사는 거지. 이제 보니 형님이나 형님네 친정이나 엄청 음흉하시네요. 남 돕는다고 잘난 척은 다 하시더니만 백화점 VVIP신 거 보니까 겉으로만 남 돕는다 그러고 뒤로는 꽤 사치 부리시나 봐요. 동서는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저로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다가 모욕을 하더군요. 동서가 뭔데 우리 부모님까지 끌어다 막말을 해? 동서가 무슨 말을 해도 동서는 일개 회사원이고 나는 백화점 VVIP라는 사실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한테 사과해. 동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더군요. 제가 백화점 VVIP인 게 질투가 나면서도 어떻게든 그 점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이려고 사치스러운 거로 몰아가더군요. 저도 가만히 받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동서의 무지함과 몰상식함을 받아주는 건 이제 끝이거든요. 사과는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한테 사과를 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니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잘못한 거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혼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이겨보겠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데 소용없었죠. 동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좋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서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어. 그 순간 재수없는 동서의 얼굴 뒤로 조금 전까지 동서가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가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어차피 월급쟁이잖아. 월급 받아봐야 뻔한데 동서야말로 명품은 무리 아니야? 이왕 온 거 동서가 아까부터 계속 주무르던 가방 내가 저거 사줄게. 대신 지금 당장 나한테 사과해. 말하면서도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똑똑한 척이란 똑똑한 척은 다 하던 동서가 명품 가방 하나 갖겠다고 자존심을 구기고 사과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는 자존심이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는 말에 곧바로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형님, 진짜예요? 제가 사과만 하면 저 가방 사주실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말이 진짜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기가 차서 웃음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사실이라고 사과만 하면 저 가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고민도 안 하고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뭘 몰라요. 지금까지 형님을 몰라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형님 기분 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동서가 이런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명품, 돈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동서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약속은 약속이니 저는 바로 명품관 직원에게 가방을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설레발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부여잡았어요. 어머 형님 진짜 사주시는 거예요? 대박 형님 최고! 이렇게 쉽게 동서에게 사과를 받을 줄 알았으면 진작 사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간 차라리 이 김에 동서 길을 확 죽이자 싶더군요.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닌 거 몰라? 동서도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나한테 형님 대접 똑바로 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어머 형님도 참 제가 뭘 어쨌다고. 저야 형님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랬던 거죠. 암튼 가방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형님한테 진짜 잘할게요. 동서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는 본인이 대기업쯤 다닌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사람을 면전에서 마음대로 무시하더니만 명품 가방 하나에 눈웃음을 살살 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워해도 동서와 제가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이 기회에 동서를 확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저와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도 가방이지만 저희 친정이 빵빵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일절 저를 무시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한마디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해도 실실 웃어 넘기더군요. 이번 어머니 생신에는 동서가 미역국 끓여오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어머니는 고기 말고 굴러온 거 좋아하시니까 꼭 굴러와서 준비해. 그럼요. 형님이 저번부터 신신당부하셔서 제가 진짜 굴이랑 미역 사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아주버님께 들었는데 형님은 굴 싫어하신다면서요? 제가 형님 드시게 따로 고기만 넣어서 끓여갈게요. 시댁 일이라면 매번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니만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저까지 챙기더라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동서에게 형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줄 알았으면 진작 저에 대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걸 그랬나 봐요. 물론 사람 성격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다 보니 동서는 지금도 제가 입은 옷이나 산 물건을 보고 생각 없이 말을 툭툭 할 때도 있지만요. 제가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눈치를 봐요. 어머 형님 눈빛 무서워요. 알겠어. 농담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주 시댁 갈 맛이 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동서가 알아서 척척하니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명품 가방 파리 언제까지 갈 줄은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슬슬 동서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하나 더 사주고 부려먹죠 뭐. 저도 제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개념 없는 동서에게는 똑같이 개념 없이 상대하니 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동서처럼 매일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특별한 계기로 사이가 좋아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서없이 떠들어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나이는 86년생. 올해 새로 적용한 나이로는 딱 37이 되었네요. 요새 결혼을 많이들 늦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 거의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미혼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벌레로 자랐습니다. 석사 졸업을 한 이후에 잠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공부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겨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연구실 동기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연애를 아예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길게 해봐야 1년 남짓. 그마저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깊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2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정을 쌓았고 결국엔 그것이 부부의 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얼마나 죽고 못 살았는지 둘 다 아직 박사학위도 취득하지 못한 연구생 신분일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쪽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와 남편은 평생 함께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다는 주의였기에 과감히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있어도 남편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엄청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일을 하셨고 남편의 형 2명도 다 박사과정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한 인재들이었죠. 막내 아들인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약간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형들은 다 탄탄대로로 학위도 따고 취업도 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뒤늦게 저와 같은 전공인 이 분야에 눈을 뜨게 되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사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저 대학원 후배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매일같이 함께 밤을 새고 연구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삶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꿈만 같은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랍니다. 상견례 날이 되자 저는 공부만 하느라 찌들었던 모습을 잠시 탈피하고 나름 단정하게 꾸미고서 나섰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기에 엄마, 아빠, 저 셋뿐이었지만 남편 집안은 삼형제에 아주버님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총 7명이나 되었죠. 예약되어 있던 룸에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이내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큰 아주버님 내외가 들어서는데 형님 되실 분이 낯이 많이 익었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늘씬한 몸매의 그 모습은 분명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오세... 어? 아니 너 임지영? 너가 어떻게 여기? 아니 그럼 내 시연이 될 사람이 너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공구벌레 박수희? 야 어머 웬일이야. 도련님 결혼한다 그래서 섹시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러게 야 정말 아버님 어머님 지영이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인연으로 다 만나네요. 그래? 아이고 사람 인연 참 신기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지 뭐냐. 야 이제 형님이다 형님. 똑바로 모셔. 네 그렇습니다. 상견례 날 마주한 손윗동서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임지영이라니 세상이 정말 좁습니다. 그런데 너 쌍둥이였잖아. 너 동생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 아 지은이? 놀라지 마. 지은이는... 지영이가 그 말을 하려는 찰나에 뒤이어 노크 소리가 들리고 작은 아주버님 내외가 들어서는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죠? 반갑습니다. 임지훈이라고 해요. 어머나 임지훈! 너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나 박수희, 너 박수희야? 웬일이야 웬일! 언니 알고 있었어?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학창시절 동창인 것도 놀라운데
그 쌍둥이 동생마저 연이어 둘째 동서라니요. 현실은 항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살다 보니 생기는구나. 우리 형준이 뒤늦게 장가 보내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가 또 동서지간에 이미 연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로구나. 그래, 학창시절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겠지? 네? 네, 그럼요, 어머니. 뭐야, 너 왜 말을 얼머부려? 어머니 오해하시겠다. 예, 아무튼 잘 부탁해, 동서. 형님은 제 팔뚝을 살짝 꼬집으며 이를 꽉 깨물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사실 제가 말을 얼버무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손윗동서가 될 임지영, 임지은 쌍둥이 자매는 학창시절 알아주던 일진이었거든요.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지만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술, 담배는 물론 남자친구도 쉼없이 갈아치우던 친구들이었어요. 게다가 언니가 사귀던 남자를 동생이 사귀기도 하고 동생이 사귀던 남자를 언니가 사귀기도 하고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 다 외모가 눈에 부시게 예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은 물론 방과 후엔 옆 학교 남학생들까지 이 자매들을 보려고 줄을 설 지경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연예기획사 명함을 받은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술, 담배만 하면 자기들 수면 단축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급생들 돈을 뺏기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 폭주족 오빠들이 데리러 와서는 밤새 놀다가 아침에 다시 커다란 오토바이 굉음을 내며 학교로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화려하다고 해야 할지 몰상식하다고 해야 할지 그 두 자매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일진의 안 좋은 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제가 가족이 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아마 적잖이 당황했겠죠? 아무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리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지내자. 언니보다 항상 더 능청과 넉살이 좋았던 작은 형님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의아해하시던 시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응? 과거는 잊자니 니들 학창시절에 사이가 안 좋기라도 한 거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친했는데요. 맞지, 수희야? 아니, 동서? 사실 학창시절에 저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저도 차라리 아예 모르는 손윗동서보다는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손윗동서인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날 자리를 좋게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형님들이 학창시절부터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그때부터 팬클럽이 있었을 정도였다니까요. 어머, 얘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민망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과거는 묻어주기로 하고 상견례 자리는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견례 날 저와 마주한 형님들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수야, 나 지영이. 어? 너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남편한테 물어봤지. 할 얘기가 있어서. 할 얘기가 뭔데? 그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의 학창시절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그런 거 모른 척 좀 해달라고.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참나, 내가 뭐 폭로라도 할까봐? 니네가 언제 그런 거 무서워했니?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어머, 이 지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랑 시부모님 알아서 뭐 좋은 얘기라고 굳이 앞서서 얘기할 거 없잖아. 우리 그래도 그 시절에 인연이 좀 있는데 좋게 넘어가자, 응? 그래 뭐. 나는 너만 나 안 건들면 나도 너 안 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동서. 우리 앞으로 한 가족인데 잘 지내봅시다. 학창시절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나대던 형님들도 무언가 거리끼는 게 있었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입단속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거를 묻으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혹시 모를 비장의 폭로카드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는 마음에 기꺼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선의가 똑같이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결혼식 날 찾아온 형님들의 못된 행동들 좀 한번 보세요. 상견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치렀는데 저와 남편 둘 다 아직 가난한 대학원생이라 결혼식에 큰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릴 적부터 오래 다닌 조그만 교회 예배당을 빌려 간소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는 처음엔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어머 박수희, 너도 이렇게 꾸미니까 너무 예쁘다 얘. 결혼 축하해. 도련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래 고맙다. 아니 고마워요 형님들. 그런데 그렇게 신부 대기실을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두 사람 신혼집은 어디래? 말도 마 언니, 강북에 전셋집 산대. 뭐 전세? 그것도 강북? 아니 우리 집안 품격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대말이. 언니도 나도 강남 제일 아파트에 사는데 막내 동서가 강북 산다고 하면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어떻게 얘기하니? 아우 진짜. 그렇게 골빈 형님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와 신부 대기실에 있던 하객들에게서 들려서 정말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박수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 결혼식장 꼬라지도 봐봐. 이런 데서 무슨 결혼식을 하겠다고. 아휴, 능력 없는 도련님 만나서 후진 결혼식장에 강북 전셋집에.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동서. 그만해. 언니 다 들리겠어. 쟤는 지 알아서 지 인생 살겠지. 우리는 계속해서 강남 제일 아파트에서 화려한 인생을 즐기자 언니. 저들이 그토록 찬양이 되는 강남 제일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화제가 됐었던 대규모 단지의 전형적인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다 강남이라는 네임밸류까지 붙었으니 학창 시절부터 머리에 허영만 가득했던 형님들의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조그만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것도 안 창피하고 강북 전셋집에 사는 것도 안 창피한데 저런 머리가 텅텅 빈 것들이 저희 동서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의 일진이었던 과거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 날을 골빈 손윗동서들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저는 자기들 수치스러운 과거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이날까지 왔는데 자기들은 새로 가족으로 맞이할 시동생을 저렇게까지 흉보다니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잘 사는 것을 과시하는 것뿐인 그들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따로 찾아가 한마디 할까 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언짢았던 결혼식과는 상반되게 신혼생활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과 밤새서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하던 연구를 이제는 집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남편도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둘만 붙어서 사는 결혼 생활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대한민국의 결혼 생활은 그럴 수만은 없나 봅니다. 바로 명절이라는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이때까지 명절 때 시부모님 댁과 두 아주버님 댁에서 번갈아 가며 모임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번 차례는 큰 아주버님 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잘난 강남 제일 아파트로 우리를 불러들여 또 얼마나 자기네가 잘 사는지 거들먹거릴 게 뻔히 보였거든요. 자기들 사는 걸로 거들먹거리는 것까지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무시하냐는 말이죠. 그나마 가족들이 다 서울 살아서 명절 당일에만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서 하루만 참고 견디자 하는 생각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듯 첫 명절 모임에 간 날 역시 아니나 다를까 큰형님의 거들먹거림은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큰형님의 강남 제일 아파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세련되고 좋았습니다. 어머 막내 서방님 동서 어서 들어와. 출입구부터 보안이 철저해서 오기가 쉽지 않았지. 아우 요새 새 아파트는 경비 시스템이 철통 같아서 아무리 친인척이나 친한 지인들도 한 번 방문하려면 아파트 입구의 스크린도어에 현관문까지 몇 번의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한다니까. 거기다가 원래 신분증까지 맡겨야 되는데 내가 보안실 직원한테 잘 얘기해서 그건 생략하긴 했어. 아휴 정말 관리비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동선에는 이런 거 없어서 잘 모르겠다. 큰형님은 역시나 지들 집 자랑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희를 무시하는 발언도 곁들였습니다. 정말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둘만 살고 딱히 뭐 훔쳐갈 것도 없어서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에이, 동서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우리 사이에 쪽팔릴 게 뭐가 있다고. 서방님도 얼른 박사 따고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우리 수희 서방님 아내이기 이전에 제 친구라고요. 아시겠죠? 저를 위해주는 척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말은 자기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거들먹거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능력도 아니고 얼굴 좀 반반한 걸로 공부만 한 새님 같은 큰아주머니 꼬셔서 아주버님의 재산을 누리고 사는 주제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구는 게 같잖았습니다. 서방님, 전셋집 사는 거 좀 어때요? 많이 힘들죠? 연구실에서도 멀지 않아요? 그럼 차 타고 다녀요? 저희는 사실 차를 쓸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필요하면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타시다 물려주신 차 있어서 그거 가끔 이용해요. 그런데 기름값이 비싸서 최대한 뚜벅이로 다녀요. 불쌍한 내 동창생 수희야. 이 형님이 가끔 너 태워다 줄 테니까 다리 아프고 그러면 연락해라. 알았지? 듣자 하니 큰형님은 차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을 조르고 졸라 최고급 이탈리아 수입 스포츠카를 뜯어냈다고 하지 뭐예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주버님은 몰래 빚을 내서 그 차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자기 형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호구도 그런 호구가 또 없어요. 쟤네들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놀고 다녔는지 뻔히 아는 저는 아주버님들이 소위 말하는 퐁퐁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있죠? 퐁퐁남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아내 될 사람이 결혼 전에 신나게 놀아제끼다가 결국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버님 같은 순진한 남자 꿰차서 그 남자 재산 축내면서 사는 여자들. 그 여자들의 남편을 퐁퐁남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자라면 섭섭지 않게 만나봤을 형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벗겨먹기에 딱 좋은 아주버님들을 꿰찼는지 정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 것 같아요. 이대로는 계속해서 큰형님의 거들먹거림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제가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저녁 준비해야죠?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맡겨만 주세요. 됐어. 동서는 그냥 쉬어. 어차피 출장 뷔페 불렀으니까 조금 있으면 사람들 올 거야. 일부러 아버님 어머님 오실 시간에 주문해 놓았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편히 쉬면 돼. 아이고, 고생만 하고 살아가지고 아직 부잣집 문화를 잘 모르네 우리 동서가. 응? 그래, 야 수야, 이참에 배 터지게 먹고 가. 니네 부부가 언제 어디 가서 이런 뷔페 얻어먹겠니? 남은 것도 좀 싸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형님은 그 잘난 체를 거들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형님들의 거들먹거림을 도와준 꼴이 되어서 분했습니다. 뒤늦게 시부모님들이 오시고 정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언짢은 명절 식사 모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우리 집에다가 형님들처럼 내세울 게 별로 없네. 얼른 공부 열심히 해서 논문도 통과하고 그걸로 자리도 잡을게. 아니야, 여보가 왜 미안해. 쟤네들 고등학교 때부터 저랬어. 솔직히 너무 언짢긴 하지만 나는 여보랑 나랑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지금 생활에 만족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여보가 형수님들 조금만 더 이해해줘. 우리 형들 장가도 영영 못 갈 것처럼 매력이라고는 없던 그 새님 형들이 장가 간다고 쌍둥이 색시를 동시에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형수님들이 철없이 굴긴 해도 부모님한테는 싹싹하게 잘하니까 당신한테 좀 거들먹거려도 너구를 넘어가 주라. 알겠어. 그런데 자꾸 선을 넘으면 나도 참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보, 아주버님들이 동시에 어머니께 형님들을 인사시켰다고? 애초에 아주버님들은 어떻게 형님들을 만난 거야?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해줄게. 뭐야, 뭔데 궁금한 게 그래. 얼른 얘기해줘. 어떻게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나저나 형수님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들이었어? 뭐야,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먼저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해줄게. 여보가 먼저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해줄게. 참나. 됐어. 얘기해주지 마. 나도 안 할래. 순진한 아주머님들이 일진 생 양아치였던 형님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저도 얘네가 일진이었던 과거는 마지막까지 비장의 카드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밝혀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시댁은 모르는 형님들의 비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꽤나 큰 위로를 주었거든요. 지금부터 살살 거슬리는 게 확 폭로해버리고 싶지만 저는 시기를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형님들의 거만한 태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틈만 나면 자기들 재산을 자랑하고 저희들 처지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다시금 온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긴장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드리는데 큰형님은 명품백, 작은 형님은 해외여행 티켓을 준비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찌나 또 생색을 내는지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머님, 올해도 저희가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어요. 부디 이쁜 가방 메고 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몇 달을 밥을 굶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어머님. 이거 준비하려고 몇 달간 아버님 용돈도 확 깎았다니깐요. 근데 동서는 뭐 준비했어? 저는 어머님, 이거... 형님들의 화려한 생신 선물 사이로 제가 건넨 것은 핸드폰 가죽 케이스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죽 공방을 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와 함께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새는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렇게 카드 몇 장 넣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어머님 편하게 다니시라고 직접 만들어봤어요. 아이고 고맙다 아가.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누? 안 그래도 할미가 되니까 지갑 들고 다니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이참에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 잘 됐지 뭐냐. 고맙다 정말. 시어머니는 형님들의 화려한 선물을 받으실 때와 똑같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선물 전달이 마무리되려는데 역시나 형님들이 초를 쳤습니다. 이봐 동서, 고작 준비한 게 핸드폰 가죽 케이스야? 그것도 정품도 아니고 직접 만들었다고? 너무 성의 없다. 어머님 체면이 있는데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이럴 거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지 그랬어. 그래 동서, 언니랑 나랑은 이 선물 준비하려고 몇 달을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동서는 꼴랑 가죽 공방 가서 하루 동안 만들어온 가죽 케이스야? 아직 우리 집안 클래스를 잘 모르네 얘가. 다시금 이어지는 형님들의 비아냥과 조롱에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래요. 저희는 형님들만큼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비싼 선물은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케이스 가죽 공방 15년 넘게 운영해온 친구 도움받아서 한 달 넘게 제작한 거예요. 가죽도 이태리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가죽보다 훨씬 좋고 튼튼한 가죽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큰형님이 드는 그 명품 가방 가죽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을걸요? 어머? 동서 자격지심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따 대고 이 샤넬이랑 그 근본도 모르는 가죽이랑 비교를 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우리랑 상의해서 같이 준비해. 동선에 없이 사는 거 우리가 잘하니까 무리하게 뜯어먹지는 않을게. 아이고 고만들 해라. 나한테는 너희가 준 선물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소중하다. 막내 아가도 얼마나 열심히 이걸 만들었겠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선물 가지고 입도 뻥긋하지 말거라. 끝까지 비아냥거리는 형님들에게 더 맞부질 놓아 쏘아붙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시어머니가 말리고 나서시니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석과 시어머니의 생신으로 이어지는 가족 모임에서 계속해서 형님들의 불쾌한 언행들을 마주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교 동창생들이 손윗동서인 게 더 나은 건가 싶었지만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동창생이라고 저를 더 쉽게 생각하고 더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시부모님과 아주머님들은 몰래 찾아가 형님들이 고등학생 때 얼마나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었는지 다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들 믿어주실지도 모르겠고 믿어주신다 해도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은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두 사람을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형님들의 흠을 잡는 이야기를 해봤자 제가 형님들을 질투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실 게 뻔했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형님들에게 반격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형님들만 생각하며 분통 터지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저에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만 선사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제게 유리한 상황을 열어주기도 하죠. 제게도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해가 바뀌고 설날이 다가오던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느 집에서 명절 모임을 할지 정하느라 잠시 여자들만 모이게 되었는데 웬일로 시부모님께서는 막내인 저희 집에서 이번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희야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만 형님들이 또 딴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거기가 어디라고 멀리 강북까지 가시겠다고 그러세요. 동선에 빼고 저희 다 강남 사는데 와도 동선에가 와야 맞죠. 안 그래 동서? 신혼 초부터 편하게 시집살이를 궁리하는 거야 지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형님. 제가 먼저 오시라고 했나요? 어머님이 오신다고 했지? 아이고 니들은 붙어있기만 하면 투닥대는구나. 막내 아들 장가 보내고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막내네 집에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결정이니 그런 줄 알거라. 네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죠. 한강 건너 올라간 지가 언제인지. 언니 그만 투덜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무슨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겨우겨우 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들의 업신여김을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불러봐봐. 저는 마지못해 하는 형님들에게 또박또박 제가 사는 곳의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항남동 108번지 한남 탑 노블레스 아파트 103동 1501호예요. 어?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어디라고?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한남 탑 노블레스 아파트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산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 지금 이 형님들 놀려? 시어머니도 계시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주소 제대로 안 불러?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와보시던가요. 왜요? 저는 이 아파트 살면 안 돼요? 안 되고 말고 거기는 10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전세 산다는 사람들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동서, 올해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이런 장난은 선 넘었지. 저는 계속해서 못 믿는 형님들에게 제 신분증을 던지면서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이거 보세요. 여기 주소지 보시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앞이라서 자제해왔는데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머님, 잠시만 좀 양해해 주세요. 형님들은 제가 집어던진 신분증을 집어들더니 거기에 적힌 제 주소지를 보고선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탑 노블레스 아파트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서? 강북에 전세 산다면서? 네 맞아요. 한남동도 강북이죠. 그리고 전세도 맞아요. 전세가가 60억이라서 그렇지. 아, 60억이면 형님들 사시는 그 강남집 매매가보다도 비싸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아니, 너희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집을... 네,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남동 부촌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웬만한 강남보다 전세가며 매매가가 훨씬 비싼 곳이죠. 가난한 박사과정 부부가 어떻게 이런 60억 전세라는 어마어마한 집을 얻을 수 있었느냐고요? 네, 저희가 가난한 것은 맞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셨고 은퇴하신 지금도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결혼할 때도 저희에게 집 한 채 선물하시겠다고 한 걸 저희가 굳고 사양하자 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전세라도 얻어주겠다고 해서 이 집에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저희 형편에 맞게 저희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외동딸인 저를 너무나 이뻐하신 아빠의 간곡한 부탁에 집만이라도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자고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동서, 아니 수희야, 그게 정말이야? 너 고등학교 때도 그런 티 한 번도 안 냈잖아. 그런 거 티내선 뭐하냐? 내가 니네처럼 허영만 가득한 줄 아니? 정말 니네 고등학교 시절 생각만 하면 야야야야 수희야 네가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너무 무시했지.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동서.
제가 홧김에 두 형님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시어머님 앞에서 폭로하려는 눈치가 보이자 큰형님은 번개처럼 저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콧대 높던 그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파트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건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은 저희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는데 허영만 가득한 형님들이 제가 더 잘 사는 것을 알면 주눅들까봐 그동안 일부러 말을 아끼셨어요. 그런 저희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큰아가, 둘째 아가, 내 그동안 너희가 막내 아가 상황을 알고 나면 너희가 괜한 박탈감이 들까봐 얘기하지 않고 있었단다. 사실 나한테는 너희가 가난하건 부하건 다 내 예쁜 며느리들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막내 사정은 잘 모르는 채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단다. 그렇다고 내 입으로 막내 애들 사정을 밝히기엔 사돈댁에 신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뭐니? 이제 사정을 다 알았으니 부디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게다가 너희들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이 시애미는 너희들이 사이좋게만 지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시애미 말 잘 알겠지? 사실 시어머니께서 형님들이 저렇게 콧대 높게 시건방지게 굴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던 게 내심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형님들과 저희 부모님까지 배려하시느라 그랬다는 사실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자리를 마무리하고 설 당일이 되어서 저희 집에 식대 식구들이 다 모인 날 저희 집의 화려한 내부를 보고 부러워하던 형님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럽기는 한데 티는 낼 수 없고 그러자니 배알이 꼴리는 그 표정을 진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싶네요. 그런데 형님들은 그런 뒤틀린 마음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을 수 없었는지 또 눈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동서는 좋겠다. 부자 부모님 만나서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호의호식하니까. 그러게, 학교 다닐 때는 커다란 잠자리 안경만 쓰고 공부만 하던 애라서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인데다가 훈난 남편까지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서방님은 동서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솔직히 외모 때문은 아니죠? 자신들이 가진 재산으로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외모로 저를 까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저 이 사람 얼굴 보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의 능청스러운 대답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든 외모로든 어떻게든 저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그 태도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암만 좋은 집 살아도 차 없이 뚜벅이로 다니기 힘들겠다. 본인들 명예차는 없다고 했지? 여기 이렇게 언덕진 아파트를 차 없이 어떻게 다녀? 이번에는 자기들 수입차 자랑이 하고 싶었는지 주로 뚜벅이로 다니는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만들 하거라. 너희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막내 아가 비아냥거리는 거 지치지도 않니? 아니 어머님,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서방님네가 차 없이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할까 봐 그랬죠. 거기까지 듣는데 저는 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배알이 꼴려도 단단히 꼴리시나 보죠?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제 외모 비하에 또 차는 왜 걸고 넘어져요? 형님들 저보고 자격지심이라고 했죠? 그 자격지심은 형님들이 부리고 있네요. 진짜 가짜나서 정말.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 손이똥수한테 자격지심이 어쩌고 어째? 나 진짜 어이없어. 여보, 우리 그만 가자. 나 기분 다 잡쳤어. 그래 여보, 우리도 가자. 막내 동서 잘난 척하는 꼬라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더니 아주머님들을 이끌고 확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얘들아, 어디 가니? 얼른 다시 이리 오지 못해? 시어머니가 나서는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어머님 냅두세요.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만 조촐하게 지내요. 이 기회에 형님들 저 비아냥거리는 버릇 싹 고쳐줘야겠어요. 아휴, 내가 며느리들 때문에 늙는다 늙어. 그렇게 설 명절은 며느리들의 기싸움으로 살벌하게 끝이 났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계속 져주면 저희 부부를 넘어서서 저희 부모님까지 능욕을 할까봐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단단히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한국은 장마철이 되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곤 하잖아요.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물폭탄이 쏟아진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강남 고가 아파트의 위상을 자랑하던 형님네 강남 제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죄다 침수가 되었다지 뭐예요? 큰형님이 자랑하던 그 이탈리아 스포츠카요. 당연히 그것도 침수가 되었죠. 큰 아주버님 차는 물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작은 아주버님네 차도 죄다 물에 잠겼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자동차!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큰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을 열심히 졸라서 산 스포츠카가 허무하게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고서는 떠나가라 오열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비 피해로 이렇게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 품어서 안 되지만 그래도 늘 저희 부부를 비아냥거리던 형님네가 그것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그 이탈리아 수입 스포츠카마저 그렇게 허무하게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니 통쾌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제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전체 침수라는 굴욕을 겪어야 했고 그렇게 콧대 높던 이탈리아 스포츠카는 그 침수 아래에서 허무하게 사라져간 것이지요. 이 아파트의 침수는 세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결국에는 전국의 해당 아파트 브랜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반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저희 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형님들에게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형님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형님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만나는 거였어요. 야, 임지영, 임지훈, 너네 나 좀 보자. 너네 어차피 지금 차도 없어서 뚜벅이로 다녀야지. 내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잔말 말고 나와.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두 사람은 저의 부름에 한마디도 대꾸 못하고 순순히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의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지하주차장 입구는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큰 트럭들이 와서 물을 퍼내는가 하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많은 인부들이 바가지로 직접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상층까지는 피해가 없었는지 형님들은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저를 만나러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거의 도착하자 형님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1층 내려왔어. 너 차 번호 뭐야? 1792야. 그거 보면 바로 타. 여기 복잡하니까 얼른 빠져나가게. 1791? 지금 저 세단에 타고 있는 게 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차는 큰형님의 이탈리아 수입차보다 훨씬 비싼 독일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뭐해? 얼른 안 타고? 형님들은 쭈뼛거리면서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산을 잃은 상심과 그동안 제게 콧대 놓게 굴었던 게 창피했던지 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가 침수되고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스포츠카도 사라지니까 기분이 어때? 야, 너 우리 속 뒤집으러 왔니? 빨리 용건만 말하고 끝내. 우리 다시 빨리 집 가봐야 돼. 왜? 한번 얘기해봐.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니네 집보다 좋은 집 살고 차도 이렇게 더 좋은 거 타니까 기분이 어떻냐고. 야, 말은 바로 해. 이게 네 거야? 그 집이 네 거야? 다 니네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그런 니네는 전부 아주버님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나 일부러 니네 보라고 아버지 타던 좋은 차 끌고 나왔어. 니네 코 납작하게 해주려고.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야, 그만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야, 지훈아, 얼른 가자. 무슨 말 짓거리나 궁금해서 나와봤더니 우리 조롱하러 왔네. 두 사람은 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대하는 저의 행동을 보자 참을 수 없었는지 차 밖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야, 기다려. 뭐야, 더 할 말 남았어? 그래, 바보들아. 이 차 너네 빌려주러 온 거야.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으이구, 이 멍충이들아. 내가 진짜 너네 속 긁으러 왔겠냐? 어차피 남편이랑 나는 차도 잘 안 타고 다니니까 니네 차 보상협의 끝날 때까지 이거 타고 다니라고 내가 특별히 은혜 베푸는 거다. 뭐야, 병 주고 약 줘? 됐어, 이러지 마. 그러지 말고 받아. 지훈이 둘째도 임신했는데 차도 없이 어떻게 다닐라 그래? 지영이 네가 옆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잘 돌봐줘.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희, 너 끝까지 우리 나쁜 사람 만든다? 맞아. 너네 나쁜 거 맞는데 그래도 가족으로서 그리고 동창으로서 선의를 베푸는 거니까 대신에 앞으로 2번 다시는 우리 부부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던 수희야.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닥 친하지도 않았잖아. 그건 맞지. 근데 나 어릴 때 니네 보면서 항상 짠했어. 세상 여왕인 것처럼 굴고 다니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도 공허해서 그랬던 거잖아.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도 사이 안 좋았던 거 다 알고 있어. 주변에서 다 니네들 질안 좋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나는 그런 니네가 짠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랬던 니네가 내 손윗동서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때 짠했던 마음 이제야 가족으로서 좀 다가가보자 했는데 니네가 계속 가난하다고 나한테 선을 긋더라. 사실 나는 그 시절부터 니네 돕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 기회가 왔네. 이 차 타고 당분간 편하게 다니고 혹시 지금 집에 머무르기 불편하면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지내도 돼. 박수희, 고맙다 정말. 사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만 해왔던 저는 자유분방한 이 두 자매가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긴 했지만 알 수 없는 동경이 있기도 했고 나중에 집안 사정을 듣고 나서는 더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는 물이 달랐기에 학창시절 내내 가까워질 기회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동서지간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는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지만 어릴 때 버릇 못 고치고 건방지게 구는 모습에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자비를 한번 베풀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재산도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차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자격지심으로 저에게 날카롭게 굴면 영영 안 보고 살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자기들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아, 내가 보는 눈이 영 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날 이후로는 형님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 말을 잘 듣고 있죠. 막내 동서는 저인데 제가 맏언니가 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동서, 아니 수야 오늘 뭐 해? 오늘 너희 연구실 놀러 가도 돼? 나 까막눈이나 다름없잖아. 박사님들 공부하는 데는 어떤지 구경하고 싶어. 수희야, 오늘 언니랑 근처 왔는데 점심 같이 할래? 너 좋아하는 수제버거집 가자.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제게 앵기면서 친해지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애정이 부족했던 탓에 학창시절 그렇게 엇나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고 선의를 베푸니까 금세 강아지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요.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현재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사랑이 넘치는 나은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님들의 화려했던 고등학교 시절은 영원히 시댁 식구들에게 함구해주기로 했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이 미처 얘기 못해줬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궁금하시죠? 형님들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만 얘기하면요. 공부밖에 몰랐던 셋님, 아주버님들 하루만 일탈해보자 하고 클럽을 놀러 가는데요. 거기서 그날 같이 놀러온 형님들을 만나서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님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소개로 만났다고 알고 계신데요. 어떻게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엔 이렇게 저랑도 재회하게 되고 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오늘도 같이 놀자고 둘러보는 형님들을 만나러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